반도체가 계속 더 올라가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른 게 반도체는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업체들의 수요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요 키워드는 공급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공급업자들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줄이면 자연시 가격이 바닥을 잡고 수요가 회복이 됨에 따라 올라오니까 그때에 맞춰서는 업황이 회복 내지는 호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반도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을 때 사라고 해요. 불황으로 가는 그 시기가 주가는 가장 바닥이다.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 산업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시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내 머리에 이 생각과 거꾸로 가야 된다. 두렵다?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이거는 초불황으로 간다. 하이닉스 적자 나온다. 라고 이슈가 뜰 때야 비로소 그때가 사실 돌이켜보면 또 바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지금 많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흐름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바닥은 잡지 바닥에서 기어야 되거든요. 왜냐?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바닥 부근에서 니 진짜 바닥 맞나? 하면서 왔다 갔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좋아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게끔 하는 기간 조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 두고 봤더니 첫째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감산이 발표됐다. 이게 또 역사상 진짜 또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나온 흐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그만큼 이 생산 물량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은 빨리 바닥을 잡고 수요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이거는 금방 올라온다. 특히 지금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동결 내지 인하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또 아이폰의 신규 이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AI 때문에 서버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막 기대감, 희망 회로들이 연이어 돌아가면서 오히려 아직 확인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쌓여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특별한 조정 없이 벌써 막 삼성전자 7만 원대 뚫고 하이닉스 막 10만, 11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즉 메모리,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지금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불과 저번 달 5월 발표된 것만 봐도 여전히 하락세거든요. 아직 바닥이 안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닥이 잡히고 이미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기대한 거 이건데 혹시라도 실적이라든지 디램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스텝 늦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네. 그러면 불안하다 싶으면서 그때 오히려 출렁. 차익실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수익 봤으니까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 일단. 그래 이제 차익실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타이밍 때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회복된 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객들의 재고 물량이 쌓였다라는 건 광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그때부터가 반도체의 본격적인 이제 회복 호황기로 가는 단계인데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호황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죠. 너무 빠르다. 너무 이르다. 내가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스퍼트를 냈으면 체력을 다시 좀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서서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오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뭘 살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런 시점이 와서 이제 상승이 가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대세 상승까지는 사실 아직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반도체 수요야말로 정말 예민한 분야거든요. 한쪽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PC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와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반도체 성장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치고 올라갈 거야 보다는 그래 앞으로는 이번 조정에 맞춰서 사면은 뭐 한 2년 3년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이제 진입을 해보는 거죠. 2년 3년 정도는 좀 길게 그 정도 길게 보면 네. 상승 사이클로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도. 근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또한 탈세계화 때문에. 탈세계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컸었던 게 미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심지어 중국 쪽의 비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자꾸 압박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이랑 놀지 마라. 놓지 마라. 네. 근데 가장 큰 고객사를 놓치면 우리나라 어떻겠어요? 그러게요. 출렁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출렁임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차라리 저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여러분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분야를 보실 때가 됐다. 이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떠한 주식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삼성전자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원체 웅달책방 채널에도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것도 또한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많은 일감을 필요로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미 로봇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은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로봇은 인간을 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봇의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에서 많이 쓰여지는 로봇이고 서비스용 로봇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예를 들어 제가 이 물통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이 물통을 봐야 하는 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물통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통을 실제로 옮기는 이 팔이 필요하죠.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이 손팔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손팔. 맞습니다. 좀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네, 요거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내가 잡고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D TOF 센서가 필요해서 좀 어려워요. 이 모든 내 공간을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뇌 역할을 하는 거죠. AI. 그래서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 손, 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로봇 위주로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게 더 만들기 편하고 쉽고 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들기 부담스럽지 않고 쓰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기존에는 기술 개발 시기가 좀 덜했을 때는 이 팔,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 때 부피가 너무 컸어요. 이 소형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옮기려고 하는데 팔이 최근에 범죄도시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마동석님 팔을 보시면 저희 한 5배가 되거든요. 그만한 팔로 쓰는 거예요. 이 물통 하나 옮기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팔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 팔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공간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소형화하고 좀 더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딱 그때마다 지시를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협동 로봇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 국내 압도적 1위고 네. 글로벌로 봤을 때도 탑 5에 들어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정말 좋게 보는데 얘가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상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가 상장할 때 맞춰서 공모가가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하면 저는 청약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번 삼성이 필요로 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죠. 삼성도 필요한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팔다리.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공장을 무인화로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 발빠르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뉴로메카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키하죠. 문제는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벌써요? 네. 이미 지금 일본, 뭐 중국 업체들, 미국 업체들 막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또 상대적으로 낮죠. 팔과 다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실 이 제조 공정들에서 많이 도입이 돼서 쓰고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기존에 이 쓰는 로봇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성능의 로봇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즉 기존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나마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봇의 눈과 뇌 역할까지 필요한 로봇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서비스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문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도 쓸 수 있느냐, 범용적인 거냐. 그래서 전문적인 로봇의 대표적인 게 물류용 로봇과 배송용 로봇입니다. 실제로 물류 창고 가보시면은 로봇들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 탁 받아서 쌓아놓고 이 운반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기업들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갖췄으니까. 해외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이런 로봇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지금 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류용 로봇은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AGV, 그 다음에 AMR. AGV는 쉽게 말해서 이 경로 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야 로봇아 내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대로만 움직여.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치고 들어오거나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면 얘는 일을 못해요. 대신에 정해진 루트대로만 움직이니까 빠르죠. 그리고 비교적 만들기가 쉽겠죠. 네. 싸겠죠. 네. 그래서 원래 얘가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장들이 되게 소분화가 되고 엄청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공정들을 계속 바꾸고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 라인을 설정해놓은 로봇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게 다 비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비효율적이니 이게 좀 더 지가 알아서 하는 로봇이 없을까? 그게 이제 AMR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얘는 자기가 알아서 센서가 다 있어요. 장애물이 있네? 피해 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최적화된 라인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비싸죠. 네. 다만 그 이후 부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비율 효율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입이 물류 시장부터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2차 전지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침투율이 커져가고 있는 이 물류용 로봇 시장에서의 이 AMR 로봇 시장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